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토지 표시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경계랑 면적 쪽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계는 어떻게 정할 것이고 면적은 또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이 부분을 세분하시는데 둘 다 시험에서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씩 파악하신 다음에 내용을 세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먼저 경계란 말이 나옵니다. 경계라는 것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을 경계란 말을 쓰는데, 자, 경계점이라고 칭하는 거 두 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경계점의 경우는 하나가 선의 굴곡점이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가 XY 좌표를 경계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경계라는 것은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느냐, 경계점을 연결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계점의 종류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의 굴곡점, 또 하나가 좌표를 말한다 해서 두 가지를 연결시킨 경우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경계를 정할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령에 정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먼저 경계란 것은 누가 정할 것이냐, 경계 국가만이 결정한다 해서 경계 국정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경계를 토지 소유자가 하나 결정해라라고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맨날 취급하고 싸울 겁니다. 여기다 저기다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할 수 없다 보니까 국가가 정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고요. 두 번째, 경계란 것은 언제나 직선주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 정의 안에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경계 불가분 원칙이라는 것은 경계 역할은 양필지를 나누긴 합니다. 근데 경계까지 나눌 수는 없다 해서 불가분, 나눌 수 없다를 줄여서 경계 불가분 원칙 그럽니다. 경계란 것은 표현상으로 길이와 위치만 있을 뿐 너비가 없는 선이어서 경계 나눌 수가 없다가 세 번째 원칙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의 경우는 이제 축척 종대 원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칸이 벌어진 이유는 책 페이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칸이 지금 벌어져서 떨어져 있지만 올라가서 축척 종대 원칙까지 해서 네 번째 원칙이 정해집니다. 축척 종대 원칙이라는 얘기는 축척이 다른 도면에, 예를 들어서 500분의 1 도면이랑 그 다음에 1000분의 1 도면에 경계가 똑같이 나와 있다 가정할 경우에 어떤 게 우선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축척이라는 것은 분모가 작을수록 축척이 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은 500분의 1이 더 큰 게 되어서 얘를 따라가는 것이 축척 종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큰 거를 따라간다 해서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축척이란 것은 분모가 작을수록 축척이 큰 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분의 1이 숫자가 큰가요? 3분의 1이 큰가요? 숫자는 2분의 1이 더 크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더 축척이 큰 게 되는 것이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축척은 크게 나옵니다. 이게 그 뜻이어서 이 네 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므로, 첫 번째는 지적, 경계 국정주의,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 세 번째가 나왔던 것이 경계 불가분 원칙이 나와 있었고, 네 번째가 축척 종대 원칙에서 이 네 개 원칙을 통해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 경계 결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5개가 정해지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상의 구조물 등이 존재할 경우에 어떻게 정할 것이냐, 대원칙은 5개가 정해지는데, 이제 지상 경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기준에 따른다 해서 이거 잠깐 놔두시고요. 먼저 기역번의 경우,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을 경우, 높낮이가 없다는 얘기는 고저가 없는 경우입니다. 무자 집어넣고, 없을 경우는 중앙이 경계가 된다 해서 줄여서 고저 무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 뜻은 이제 토지와 토지 사이에, 논과 논 사이에 논뚝이 있습니다. 여기도 논이고 여기도 논이에요. 둘 다 답과 답 사이에 논뚝이 있는데 지금 양논이 높낮이가 없죠. 이런 경우는 이 논뚝에 중앙이 경계가 되어서 양필지를 나눈다 해서 높낮이가 없을 때는 고저 무중이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을 경우는 구조물의 하단부란 말이 나오는데, 높낮이 줄여서 고저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가 된다 해서 고저 유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높낮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같은 지형이 이렇게 윗집이랑 아랫집에 높낮이가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윗집과 아랫집의 경계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에는, 높낮이가 있을 때에는 하단부 경계를 여기를 정해서 양 필지를 나누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비탈면의 소유권은 어디가 될 것이냐? 윗집 땅입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있을 땐 하단부가 된다 해서 고저 유하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지고요.
세 번째는 도로나 국어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절토지, 땅을 깎은 부분이 있을 당시에는 상단부가 경계가 되므로 절토지의 경우는 절토지는 상단부로 갑니다. 이 말 뜻은 우리 다녀보시니까 이렇게 산이 하나 있다는 가정하에 산을 밑으로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도로를 뚫기 위해서 산을 깎은 경우에 이런 산을 깎은 부분을 절토지 또는 땅깎기란 말 씁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도로를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때는 상단부가 경계가 되어서 여기까지를 도로로 인정을 해서 지목이 도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깎은 부분은 경계가 어디냐 상단부가 되니까 절토지 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번째의 경우는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 선을 경계로 인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닷가 인접한 토지인데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는 만조시와 간조시에 만조시에는 물이 꽉 차 있을 당시에는 바다에다가 간조 때 물이 쭉 빠져버리게 되면 갯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갯벌을 토지로 볼 것이냐 이 문제예요. 갯벌의 경우는 물이 꽉 차버리게 되면 바다에 잠겨버리죠. 갯벌은 토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만조의 때 보고서 나온 부분이 토지를 인정하다 보니까 해수면의 경우는 만조이다 해서 해수면은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선에서 이렇게 해수면 만으로 기억하시면 쉬워집니다. 그 갯벌이란 것은 법적으로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가 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왜? 바다 밑에 잠겨버리니까. 그래서 만조이 보고 따지는 것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섯 번째의 경우는 공유수물 매립지 토지 중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다섯 번째 기준인데 이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겠다가 내용이 됩니다. 이 말 뜻의 경우는 이제 파도가 치는 바닷가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위해서는 필히 제방을 쌓아야 돼요. 제방을 쌓았을 경우에 매립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토지를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제방이 사람 어깨 같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 머리 그리게 되면 이때는 사람 어깨 같죠. 이때 바깥쪽 어깨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를 토지를 인정하겠다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기준이 정해지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시험에 너무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일부러 암기할 게 아니라 강의 한번 두 번 들으시면은 대부분 다 저절로 외우십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없을 때에는 경계가 어디가 된다? 중앙. 높낮이가 있을 때에는 하단부, 절토지, 땅을 깎은 부분은 상단부, 해수면의 경우는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 선이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를 경계로 본다 해서 다섯 가지 외우고 넘어가시되 요 단서 조항은 요거 지금 풀지 않고 기본서 나올 때 그때 풀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만 잘 파악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만 시험에 출제를 했지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요거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자, 높낮이가 없습니다. 경계가 어디가 될까요? 중앙, 높낮이가 있더라. 하단부, 절토지는 상단부, 해수면은 만조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에서 이렇게 세 번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경계 기본적인 사항 설명드렸고 이제 공부가 되면은 이 외에도 경계를 볼 게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때 기본서 나왔을 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면적인데 면적이란 것은 이제 뜻부터 해서 또 하나씩 파악을 하겠습니다. 면적이란 것은 정의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적 넓이를 면적이라고 말씀입니다. 면적이란 것은 2차원 지적하에서 수평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면적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면적이란 것은 정함에 있어서 측량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측량할 때 면적 결정해라 라고 나옵니다. 면적은. 근데 문제는 측량 중에 다만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는 면적 측정할 필요 없다 단서가 붙어요. 원칙은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따라 붙습니다. 이제 어떤 게 다 이제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쭉 법에 규정하기를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에서 대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적소관청이 화재가 나서 대장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대장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 면적 확인할 수 없더라. 측량 들어갑니다. 측량할 때 면적 다시 결정하다 보니까 복구할 때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신규 등록하는 경우, 최초 등록하는 경우도 등록할 면적 다시 측정할 것이고
등록 전환도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바뀌나요?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바뀌는 경우도 축척이 커지다 보니까 면적을 다시 결정해서 등록 새로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면적이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지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해서 면적 지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내에서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가 원칙인데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서 면적 지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절로 외우십니다. 또 제가 나중에 외우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차원으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고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지적법 공부할 당시에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 지적법은 암기 과목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외우는 거는 내가 알아야 외웁니다. 이해가 되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알고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모르는 것들은 외워도 모르는 거니까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저걸 알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알면은 외우지 않더라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면적 결정할 때는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면적은 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것이 면적 단위가 됩니다. 면적은 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올릴게요. 면적은 제곱미터로 등록하도록 우리나라가 1975년도부터 미터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바뀝니다. 제곱미터가 되겠죠. 면적을 이제 제곱미터로 바꾸는 방법의 경우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과거에는 한 평, 한 보람을 썼습니다. 한 평 곱하기 이제 121분의 400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올림해서 3.3058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다 이제 평을 제곱미터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3.3 곱하면 됩니다. 이건 약식이고 정확하게 바꾸는 것은 예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평을 제곱미터로 바꾼다 가정했을 경우에 30평 곱하기 먼저 400을 합니다. 400 곱한 다음에 나누기 121 하게 되면 정확하게 제곱미터가 떨어지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내용이니까 이건 상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평 곱하기 얼마를 곱해야지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느냐? 한 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해가지고 한 평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되 반올림한 값이 3.3058이 나옵니다. 반올림한 값이 되어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니까 여기 이렇게 있죠? 점이. 그래서 반올림한 값이 되어서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한 평 곱하기 얼마를 곱하시라고요? 121분의 400 곱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방법이 정해집니다. 면적 결정 방법의 경우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는데 면적은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로 나눠집니다. 일본 원칙 같은 경우는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100단위 축척 같은 경우가 예외 규정 두 번째예요. 그럼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이냐 100단위냐가 원칙과 예외가 나눠집니다. 원칙은 1000단위가 원칙이 되어서 1000단위일 경우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으며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해서 5가지가 1000단위 축척이 되는 것이고 100단위의 경우는 600분의 1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단위는 5가지가 있고 100단위 2개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많나요? 1000단위가 더 많죠? 그 1000단위 많은 것이 원칙이 되고 100단위가 예외로 빠집니다. 1000단위를 얼마까지 등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1000단위는 1제곱미터 단위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1제곱미터 단위 면적이 되어서 이제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면적이 됩니다. 반면에 100단위 같은 경우는 0.1제곱미터 단위 면적이 되어서 등록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1000단위는 1제곱미터가 되고 100단위는 0.1제곱미터가 단위가 되어서 제곱미터의 한 자리란 말이 나옵니다. 제곱미터의 한 자리라는 얘기는 0.1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표현상으로 1000단위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고
100단위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0.1까지 등록하는 것이 면적이 됩니다. 그럼 면적 구함에 있어서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한 세 번 할게요. 세 번에서 면적은 1의 자리까지 결정하는 것이 단위가 됩니다. 그럼 하나의 필지 결정했더니만은 15가 나왔답니다. 15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면 1의 자리 결정 끝났죠?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15.5, 달고 들어온 게 있을 경우에 달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구할 자리가 1의 자리니까 자른 상태에서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줄여서 단수처리만 쓰는데 이제 제곱미터,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 방법이 따라붙습니다. 이 방법은 5사 5입법을 채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4사 5입해서 4m를 버리고 5 이상 올리는 방식은 일본서 쓰는 방식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5사 5입을 채택을 합니다. 5를 기준으로 올리고 5 중심으로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방법이 5사 5입법인데 쭉 따라보자고요. 자, 먼저 뒤에 붙은 것이 1의 자리 밑에 0.5가 붙어 있게 되면 0.5 중심으로 따져갑니다. 0.5 중심으로 이제 0점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나오는 겁니다. 그럼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할 때는 올리게 됩니다. 그럼 미만일 때 버리고 초과 올려라. 그럼 먼저 0.5 미만이 나오게 되면 버리고 0.5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6이 나온 경우와 15.4가 나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예요. 일단 1까지 자른 상태에서 0.5 초과했으니까 올라가서 16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0.5 미만이니까 버려버려서 15가 됩니다.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근데 문제는 0.5가 딱 걸려버리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 문제예요. 0.5 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게 됩니다.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는 올려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0.5가 딱 걸려버리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끝수라는 것은 1의 자리 숫자, 이게 뭐가 나왔느냐 뭐 판단합니다. 이 숫자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홀딱 올리면 되고 0이나 짝은 쫙 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5가 나온 경우와 16.5가 나온 경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1까지 자르셔야 돼요. 자른 상태에서 둘 다 0.5 딱 걸린 경우는 앞에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요거 보고 판단합니다. 앞에 숫자가 홀수가 나왔죠? 홀수일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홀딱 올리니까 여기는 16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는 짝수일 경우는 쫙 버리니까 여기는 버려버려서 16이 돼버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은 면적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5서법인데 쉽게 얘기해서 자 5를 초과할 때 어떻게 하셔라. 5보다 크면은 올리시란 얘기고 5보다 작은 경우는 버리란 얘기입니다. 5보다 크면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여기까지 갔죠? 근데 문제 5가 나왔을 때는 5가 딱 나와버린 경우는 끝자리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못 찾아갑니다. 홀수가 나온 경우와 짝수가 나온 경우,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리고 짝수일 경우는 쫙 버리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서법의 뜻인데 자 말씀하시면 돼요. 5보다 크다 싶으시면 올립니다. 5보다 작은 경우는 버립니다. 5가 나왔을 때는 끝자리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리고 짝수일 때는 쫙 버린다 해서 이게 1000단위 모양새가 됩니다. 또 면적 결정할 때는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1제곱미터니까 필체 1제곱미터 미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1로 가는 것이 면적이 됩니다. 1 미만 등록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1의 자리까지 결정합니다. 이게 1000단위 원칙인 것이고 100단위는 제곱미터에 한 자리까지 간다 해서 0.1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0.1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똑같아요. 그 수가 있을 경우 0.0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고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며 여기까지 먼저 세분해 보자고요. 여기는 15.5가 나와준 별 문제가 없습니다. 15.5가 나온 경우에 여기는 0.1까지 결정함에 있어서 뒤에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때는
0호 중심으로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럼 0.05를 중심으로 해서 0.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 올리게 돼 있고 0.05 미만일 경우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초과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15.56이 나온 경우, 15.54가 나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예요. 0.1개 자른 상태에서 여기는 0.05 초과했으니까 올라가면서 15.6으로 면적 결정하는 것이 방법이고 밑에 거는 0.05 미만입니다. 버려버리면서 15.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방식은 똑같죠. 마찬가지로 0.05가 딱 걸려버리는 경우 0.05가 딱 걸려버리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무엇이 나왔느냐 이거 보고 판단합니다. 끝수라는 것은 이번에는 0.1의 자리 숫자 이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0.05 제곱미터의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쫙 쓰일 때에는 쫙 버리고 홀수일 때는 홀딱 올려 정한다. 똑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끝수가 홀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온 경우도 있더라. 홀수일 경우는 홀딱 올리는 것이고 0이나 짝은 쫙 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55가 나온 경우도 있고 15.65가 나온 경우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둘 다 0.1까지 결정함에 있어서 둘 다 0.05를 딱 걸렸습니다.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홀수이냐 짝수이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라가니까 15.6으로서 결정하는 것이고 짝수가 나온 경우는 쫙 버려버리니까 15.6이 나오면서 이렇게 면적 결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여기도 최소 면적이 0.1제곱미터니까 0.1제곱미터 미만이 나온 경우는 0.1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 방법은 두 번 들으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면적 단위가 얼마로 갈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0단위의 경우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1제곱미터 단위 면적이고 100단위는 0.1제곱미터에서 요거는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지만 여기에 의해서 쭉 달고 들어갑니다. 자, 1000단위 면적 얼마까지 결정하셔라? 1제곱미터, 100단위는 0.1제곱미터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5번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 결정할 때 잘 세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라되 두 번 들으면 다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알 수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1000단위일 경우에 얼마까지 결정할 것이냐. 틀 잡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1000단위의 경우 등록할 면적은 1제곱미터, 100단위는 0.1제곱미터에서 그 기준 잘 잡으신 다음에 세분하시면 돼요. 오소요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5보다 크다. 이제 다 지웠으니까 우리끼리 대화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오소요법의 경우는 5보다 크면 초과하는 경우는 그렇죠 올리면 됩니다. 5보다 작은 경우 미만일 경우는 버리면 됩니다. 5가 딱 나온 경우는 끝자리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리고 짝은 쫙 버린다 해서 이것만 적용시키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이 부분도 정리가 될 겁니다. 워낙 출제 많이 한 부분이니까 잘 세분하시되 기준 면적은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셔야 됩니까? 1000단위는 1의 자리, 100단위는 0.1까지 결정한다 해서 꼭 세분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 쪽 대장으로 갑니다. 자, 지적 공부란 것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이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배웠는데 워낙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출제도 많이 하거니와 여기를 잡아놔야지만 뒤에 갈수록 공부가 쉬워지니까 지적법의 경우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얼마큼 잘 잡았느냐에 따라서 뒤에 공부가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그 기로에 쓰는 거예요. 지적법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딱 잡아놓으시면 지적법의 공부가 반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블루팟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지적 공부로 갑니다. 지적 공부의 경우도 적게는 3문제부터 5문제까지 몰려 나오니까 지적 공부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적 공부란 것은 정리가 정해지는데 종류의가 우리가 앞서 용어 정리할 때 지적 공부란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잡혀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규정하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해서
지적공부가 8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서 4개를 대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잡아 등록부하고 정보처리 시스템까지 해서 8개가 지적공부로 정해지는데, 이 지적공부는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등록사항을 대부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종류부터 하나씩 세분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대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자, 대장이라고 칭하는 건 4개가 존재하는데, 대장은 토지대장이라는 대장이 있으며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서 4개를 대장으로 합니다.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줄여서 토, 임, 공, 대 이렇게 4개를 대장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가 8개가 있는데 왜 4개만 따로 띄어서 대장이라고 부릅니까? 대장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또 대장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끄집어내서 대장이 되게 조건은 2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일로 써드릴게요. 그냥 대장이라는 말 사용하기 위해서 지적공부다 보니까 토지에 관한 사항 당연히 나올 것이고, 토지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소유권이 기재가 될 경우에 대장을 합니다. 소유권이 나올 때 비로소 대장이라는 말 사용을 하게 돼 있으니까, 소유권은 거꾸로 어디만 나옵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대장에만 나옵니다. 여기 떠올라야 돼요. 소유권은 어디만 나옵니까? 대장에 나옵니다. 대장이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습니다. 토, 임, 공, 대 요 4개의 대장에만 소유권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우는 대장이 아닙니다. 소유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경우도 대장이 아니죠. 소유권 나오지 않으니까 대장은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더라. 어떤 게 있나요? 토, 임, 공, 대가 있는데 이 4개는 대장이 되게 조건은 토지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 함께 나올 때 비로소 대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내용 파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대장을 작성할 때는 먼저 가장 대표적 대장이 토지하고 임야대장인데, 이 토지와 임야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토지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갖게 되고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럼 토지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토지대장 나오게 되어 있고, 임야대장에는 토지대장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임야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둘 다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반드시 가져야 돼요. 등록사항이 중요한데 언제 어떤 사항 등록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칩니다. 먼저 토지의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의 경우는 이제 행정구역상 무슨 동, 무슨 리까지를 기록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이런 식으로 적게 되어 있고, 군 같은 경우는 무슨 군, 무슨 리가 되겠죠. 적게 되어 있으며, 두 번째가 지번이 따라 붙습니다. 지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재와 지번은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지번도 등록상에 해당이 될 것이고, 우리 배운 대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번이 토지대장과 지적도일 경우는 10번 또는 10의 1로 기록하게 되어 있고,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우 지번 앞에 산자가 붙게 되어 있으니까 산 10번 또는 산 10의 1번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지번의 표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나와요.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기록할 사유가 될 것이며, 잡종지일 경우에 잡종지라고 다 적게 되어 있으며 약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면적도 나오는데, 면적 같은 경우 제곱미터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금방 배우시기를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일 경우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그렇죠, 1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단위일 경우는 0.1제곱미터 단위까지 결정하는 것이 면적에다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가실 부분이며, 또 대장에 나오는 것이 소유권자가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라는 것이 나와요. 고유번호의 경우는 이제 전산 입력을 위해서 번호를 환산하게 되어 있는데, 고유번호의 경우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등을 구별하기 위해서 19자리로 환산하게 됩니다. 고유번호의 경우 총 19자리인데 앞에 10자리, 이렇게 10자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구역을 얘기합니다. 행정구역을 표시할 때 10자리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장번호, 여기 대장번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대장번호가 한 자리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지번이 8자리에서 이렇게 8자리가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지번. 그럼 행정구역은 10자리, 그 다음에 대장번호가 한 자리, 지번이
8자리에서 총 19자리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장 번호가 여기 11번째 숫자가 1이 들어갈 수가 있고 2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1이 들어가 있게 되면 요거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얘기한다 이 뜻이고 여기 번호가 여기 만약 2가 들어가 있게 되면 요건 이마대장과 이마도를 얘기하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어떤 토지이냐?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있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고 2가 나오게 되면 요건 이마대장과 이마도로 가진 토지라고 알려주는 암호니까 요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행정구역은 몇 자리고? 10자리. 대장 번호가 한 자리, 집원이 8자리에서 총 19자리 번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구성은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고유 번호가 나온다 정도 파악하시면 되는 것이지 몇 자리인가 설명을 드릴 때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넘어갑니다.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7번째 나올 사유가 도면번호와 도면번호가 나옵니다. 도면번호라는 것은 토지대장일 경우 지적도 번호가 나올 것이고 이마대장은 이마도가 나와서 도면번호가 몇 번 도면인가 알려주게 되어 있고 대장이 2장 이상일 경우에 각 대장마다 페이지가 나와야 됩니다. 페이지를 줄여서 장번호라고 표시를 한 것이며 그 다음에 축척이 나옵니다. 축척이라는 것은 도면번호 나오다 보니까 축척은 1대 500 이런 식으로 축척을 기록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축척은 대장에도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 사유가 나오는데 토지이동 사유 여기부터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여기만은 특이한 사유가 됩니다. 네, 10번, 11번, 12번 여기만 나오다 보니 요 세 가지의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토지이동 사유에서 분할이 있다거나 합병 등이 있을 경우에 분할, 합병이 언제 발생했는가를 적는 것이 토지이동 사유로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소유권 나올 때 대장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이름 나왔으니까 이자가 언제 받겠나 확인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이 따라붙는 것이 내용이고 매매일 때 매매라고 적으면 되고 상속은 상속으로 적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받게 날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토지 등급을 설정을 했고 농지일 경우에 기준 수확량 설정, 수정 연도를 나오는 것이 옛날 얘기예요. 95년까지 설정을 하고 지금은 관리만 합니다. 95년 이후로 새롭게 설정하진 않아요. 그럼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 설정한 이유가 뭘까? 목적은 세금을 과세하려고 그 목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토지 등급을 설정을 했고 농지는 수확량 설정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세금 과세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수확량이 많은 애는 세금 내겠다. 근데 흉년 들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세금 내라. 아, 저항이 생겨버려요. 못 내겠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세금 과세 체계를 토지 가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기준을 따라붙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참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금 체계가 96년도부터는 이제 기준 수확량 따지지 않고 가격으로 세금을 과세하겠다 해서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공시지가가 따라붙게 된 겁니다. 주의할 점은 요 세 가지.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등급 등 공시지가 등 어디만 나오느냐 토지하고 이마대장 외에 나오질 않으니까 시험에 여기만 나오는 세 가지를 출제를 굉장히 잘하므로 이 세 가지 눈여겨서 나중에 공부하시는 것이 공부가 됩니다. 등록사항이 10몇 개씩 나오다 보니까 따로따로 못 외우세요. 제가 약속한데 한 방에 딱 외우게끔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기본서 나오게 되면 대장 4개를 묶어서 같이 외울 수 있게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 외우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나중에 외울 때는 약속.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약속하고 오문이 찍고 또 뭐 하죠? 복사하고 동공인식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필히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대장이 끝났고요. 그 다음 볼 대장이 이제 공유지 연명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서식이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넘어가서 공유지 연명부의 경우는 작성하는 경우와 등록할 사항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 공유지 연명부의 경우 왜 만드는지만 이해하시면 답이 떨어집니다. 공유지란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때는 토지 소유자 둘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는 우리나라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이제 누구누구의 1인 이런 식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다 기재하지 않아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그럼 이자가 누구인지 또 이자의 지분이 얼마큼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 공유지 연명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토지가 공유인지 알아야 되니까 소지와 지분은 기본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소유자 몇 명 이상인가요? 2명 이상입니다. 그럼 각 소유자 간의 지분이 따라붙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지명부의 경우 대장인가요? 대장입니다. 그럼 대장이니까 무엇이 나올까? 소유권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인가? 성명, 명칭, 주소, 주인번호 따라붙게 되어 있고 바뀐 날도 알아야겠네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 입력해줘야 되니까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에 서류 등록상 정리하면 되되 아주 기본적인 사안은 대장이란 말 썼으니까 뭐가 따라붙을까? 소유권 하나 상 이 두 가지 묶어내놓고 떼놓고 그 다음에 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지하 지번 떼고 그럼 나중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지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공유지 여명부가 되는 것이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등록사항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대장의 경우는 네 번째가 이제 대지권 등록권 정보가 나오는데 대지권 등록권 정보는 대지권이랑 말뜻부터 하셔야 됩니다. 대지권이라는 얘기는 이제 서식은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대지권이라는 얘기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하는데 대지권의 경우는 대지에는 지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상계동 50번지 안에 현대아파트라는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집은 101동 501호가 우리 집이 될 것이고 소유자가 A가 소유자이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A 입장에서 501호 분양받을 당시에는 아파트 건물 외에도 토지의 지분이 있습니다. 1000분의 60이 있게 되면 1000분의 60을 대지에 있는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시는 아파트를 그린 다음에 내가 사는 집 대충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 그릴 수 있나요? 요것만 그릴 줄 알게 되면 등록상 다 외운 겁니다. 이것만 그릴 줄 다 외운 거예요. 따져보자고요. 등록상 10개가 만들어지는데 먼저 토지의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는 어디가 될까요? 소재는 상계동이 되겠죠. 상계동 기재합니다. 지번의 경우는 50번지입니다. 50번지 기재할 것이고 대지의 비율이 있습니다. 얼마큼의 비율이 있나요? 1000분의 60이 있습니다. 1000분의 60이라는 대지권의 비율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A가 나옵니다. A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전산 입력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올릴게 슬라이드를 6번의 경우는 전유 부분에 거물 표시가 나옵니다. 전유 부분이란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동 몇 호입니까? 101동 501호에서 101동 501호와 전유 부분에 거물 표시로서 기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이 나옵니다. 명칭은 현대아파트 나와요. 현대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집합 건물별 대지권 장번호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나올 것이고 또 소유자 이름 나왔으니 밖에 날짜 알아야 됩니다. 날짜가 언제인가 원인 등이 나올 것이며 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501호는 단독 소유지만 401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받은 자가 갑과 을의 공유로서 취득합니다. 아파트 공유일 당시에는 각자 간에 지분이 있으니까 이건 아파트가 공유일 때 지분 기재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시 세워놓게 되면 소재는 상계동, 지번은 50번지, 대지권의 비율은 1000분의 60이 있고 소유자는 A가 나온다. A 인적사항, 고유번호 전산 입력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 이렇게 쭉 채워넣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할 줄 알게 되면은 등록사항이 무엇인가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는 알면 외울 게 아니죠.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 그림 하나만 꼭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이 등록사항을 한꺼번에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요령이에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외우는 것도 요령이 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제가 한꺼번에 다 묶어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어떤 경우 무엇을 만들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공부를 진행하면서 암기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도면서부터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경우는 다음 시간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사항 너무 중요합니다. 경계 중요하고 면적 중요하고 대장 너무 중요하니까 꼭 반복해서 내용을 세분하고 정리하시길 바라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